자, 네, 우리 오늘 이제 3교시 하겠습니다. 3교시. 첫날이라 다른 사례가 좀 있었긴 하지만 좀 조정하면서 가겠습니다. 소송 요건, 소의 의의와 종류를 봤어요.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시험에 나올 걸 염두에 두고 목차 정도는 구상을 해놓고 있으면 좋겠다. 왜? 이게 요 뒤에 가서 요기할 때 그대로 나와요. 이게 순서가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할 때는 목차를 알고 좀 해놔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책에 나온 거는 시험에 나온다고 다 생각을 하고 다만 부담만 갖지 말고 목차를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 소송 요건 테마. 자, 소송 요건이란 말은 엄청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와요. 소송 요건 자체를 시험 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 자, 소송 요건이 뭐냐? 소송 요건이 뭐냐를 시험 낼 건 아니지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자, 요 소송 요건에 하자가 있으면 본안 판결이나 본안 심리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본안 판결의 요건인 동시에 심리 요건이다. 자, 더 이상 하지 말고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 개념, 이게 단어 위주로 받으시면 돼요. 단어 위주로. 왜냐하면 이 소송법이 약점이 아무리 책을 얇게 써놔도 이 중간중간 용어들이 너무 수상적이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바버릇해야 돼요. 2차 시험은 키워드로 봐야 돼요. 키워드로. 자기가 쓸 수 있게. 자, 그래서 이거 워밍업을 봅니다. 이렇게 각하한다. 판결, 각하. 자, 이 뒤에 워밍업으로 지금 여기 이거 뒤에 의의만 받고 이거 지금부터는 저 뒤에 나온 걸 끌어왔어요. 제가 책 뒤에서. 이 판결은 뒤에 나옵니다.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이 있어요. 요건 저 뒤에 기판력 파트에 나오는 걸 땡겨온 거예요. 이제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결, 이건 각하하는 판결이지 소송 요건이 없을 때 상소가 요건을 못 갖추면 여기 상소 요건일 때는 상소 각하겠지. 여튼 이거는 본안 판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요 뒤에는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봐도 돼요. 소송 판결은 본안 판결이란 이 본안 소송물이 실체법상 이유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종국 판결이다. 유감스럽게 말해요. 실제 실무에서는 여기에 제일 관심이야. 이겨야 되니까. 근데 소송법에서는 이게 별로 안 나온다니까. 맨 이거만 나온다니까. 아이러니라니까. 누가 이기는지 관심이 없어. 소송 절차만 공부하다 보니까. 실무는 이거 지구에 그냥 눈이 혈안이 돼 있는데 참 아이러니라니까. 우리 소송법 봐봐요. 원고가 이기든 피고가 이기든 그런 내용이 안 나와. 그냥 종국 판결을 해야 된다만 나오지 결과가 누군지 이기는지는 이 결과는 뭘로 달렸어요? 결과는 민법에 달려있는 거야. 민법. 응? 근데 우리 소송법 절차니까 공부하기가 쉬운 거다. 반만 공부하면 되는 거다. 종국 판결이다. 여기만 봐둘게요. 나머지는 뒤에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소송 요건을 받고 그다음에 소송 요건은 지금까지만 봐놓을게요. 여기 나머지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오는 것들이라. 소송 요건은 소 전체가 적법해지기에 갖출 요건이다. 이 소를 제기하면 이 소송을 전제로 여러 가지 소송행위가 일어나요. 소송행위 뭐 관할도 옮길 수 있고 판사도 뭐 기피 신청도 할 수 있고 뭐 증거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 요건과는 다르다. 개개의 소송행위 유효 요건이 있으면 그것만 무효가 되는데 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소 자체는 저걸 못하니까 엄청 큰 개념이구나. 소가. 자. 소송 요건에는 이거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객관식 같으면 이거 외워야 돼. 주관식이니까
전체를 이해만 하면 돼요. 법원에 관해서는 재판하려면 재판권이 있어야 될 거고, 국제관할권, 국제사건이라면 있어야 되고, 민사재판일 때는 민사관할권이 있어요. 민사재판권이 되고, 우리는 요거 빨간 것만 공부하면 되지. 이 관할 문제, 토지관할. 당사자가 존재하고 능력이 있고 적격이 있고 소송 능력이 있고 대리권이 있고 흐름으로만 소송물을 특정해야 되고 권리보호 자격이 있어야 되고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건 봐둬야 돼.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3요소 법원, 특히 우리는 관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건 일반적인 거고, 당사자, 능력, 적격, 대리권 있네. 소송물, 이게 권리보호 이익, 소의 이익, 이게 소송 요건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송 기본 3요소 말고 특수소송으로 병합소송, 이게 객관적 병합 이런 거 할 때 병합 요건이 필요하지. 자, 그리고 또 뭐 장내용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의 소요서에는 확인의 이익, 상소 요건, 채권자 대리소에는 피대 존저, 기재권 준수 이런 특수소송 요건도 그냥 흐름으로만 이해하면 되고, 또 소송 장애가 없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거 뒤에 나오는 거죠. 중복소송이 아니어야 되고 기판력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다 지금 소송 요건의 종류를 3요소, 그 다음에 특수소송과 기타 장애 요소, 이런 소송 요건을 흐름만 본 거고, 자, 이 소송 요건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있고, 관할권, 능력, 있어서는 없어야 되는 게 있어. 중복소송이 아니어야 되고, 기판력이 아니어야 되고, 이렇게. 직권조사사항도 있고, 항변사항도 있다. 자, 이건 중요한 거죠. 대부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항변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참작할 사항이다. 직권조사사항보다 항변에 관계없이, 요거는 밑줄 쳐놔야 돼. 직권조사사항은 항변 의무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참작할 사항. 요거는 꼭 이렇게 염두에 둬야 돼. 여러 번 나오는 거니까. 피고주장은 단지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데 그친다. 여기 판단 안 해도 괜찮다. 항변사항도 있다. 자, 이거는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서 비로소 조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거는 직권조사항과 달리 이의포기 상실의 대상이 된다. 책문권의 대상이 된다.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된다. 이를 뭐 방수항변 그러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변론 관할, 부재소 합의, 소치 합의, 임의 관할, 이 정도 받으면 익숙해진다. 이건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따로따로 나올 거다. 자, 이거는 항변 사항을 빼놓고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고, 이거는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 25점 만점 맞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게 자유로운 증명으로 되느냐 이런 거는 그냥 막 학설도 있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이sab도 살 필요 없어요. 이건 그래요. 직권조사사항 요건은 이시훈 교수님 책을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이시훈 교수님은 민사소송법의 바이블이에요. 우리 시대에서는. 이시훈 교수님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시훈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많이 심혈을 기울인 게 민사집행법 학회였어요. 저희가 법무사다 보니까 민사집행법 학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끔 뵀었는데 연세가 좀 많이 많으셔서 못 나오세요. 요새는 학회도. 자, 직권조사사항의 소송요건은 그냥 이시훈 교수님처럼 자유로운 증명으로 된다고 본다. 이렇게. 이 정도만 언급해주고 말아요. 언급해주고 말아.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학설을 소개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밀어나게 하지 말고. 이 정도만 지엽적인 거는 된다. 자유로운 증명이 뭔지만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통상의 증거조사 절차와 자유로운 증명의 차이점. 자, 원래 증거조사도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증거조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컨대 증인 같은 거, 증인 신문을 하려면 무조건 물으면 안 되고
증인을 채택한 다음에 증인신문기일을 정해서 원고의 공개 법정에서 원고에게 그러니까 증인 신청한 사람한테 주신문, 반대신문 이렇게 공개 법정에서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돼. 이게 증거조사 절차인데 자유로운 증명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그런 절차 무시하고 대충 알아봐도 된다 이런 뜻이다. 이건 절차. 이렇게. 자, 이런 것도 두꺼운 책 학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연연할 필요가 없다. 소개만 해주고. 또 요거는 꼭 써줘야 돼. 이거에 관한 학설은 이 정도만 써주면 돼요. 욕심내지 마세요. 자, 여기는 이신 교수님 책만 따라가면 돼. 본안 판결을 받는 것은 지금 우리가 소송 요건을 공부하잖아요. 본안 판결을 받는 것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는 본안 판결을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송 요건은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돌아간다. 원고 증명 책임이 돌아간다. 이렇게 알면 돼. 이렇게. 항변이야 뭐 당연한 거니까. 요게 뒤에 또 나온다고. 요게 첫 줄이 돼요. 제가 나가면서도 더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책이 너무 얄팍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적절하게 살은 있어야 돼. 너무 뼈만 있으면 그것도 안 좋아요. 그거 살이 좀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 소송 요건이 존재하는지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따라서 소제기 당시에 부존자들에도 이때까지 구비하면 된다. 큰 틀만 알아두세요. 이 예외를 알아두세요. 예외가 관할 건은 소제기 당시만 있으면 된다. 그때 관할이 있으면 뒤에 관할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토지 관할 같은 거. 피고가 이사 가더라도 상관없다. 소제기한 다음에 이사 가더라도. 소송 진행 중에 능력이 상실되면 이건 각하 사유가 아니라 소송 중단 사유다. 그리고 판례가 소장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여부는 소장 각하 명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원칙 변론 종결 시 예외가 관할 건의 존부, 능력 존부는 소제기 당시 능력 갖춘 이상 진행 중의 능력 상실은 중단 사유다. 그다음에 소장 적식은 소장 각하 명시. 이 정도만 알아두고 이걸 알아두고 요건 사실 요 가운데 요 부분은 요건 깊은 건데 요거는 확인의 이익,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저당이 말소된 건데 이거는 변론 종결 이후에 흠결이 되거나 치유된 경우 참작해라. 이런 판례가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온 거지 사실은. 있다는 거는 여유가 되는 분은 하고 여유가 안 돼. 여튼 중요한 거는 요게 아니라 요거다 요거. 그리고 요거는 욕심내서 뭐 참작하라. 이게 좀 있을 뿐이다. 해도 되고만 여기는 꼭 해줘야 되고. 순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것도 그냥 지나가면서 통설은 일반적인 게서 특수상고로 추상적으로 구치상고로 하되 소의 이익은 실체권의 판단과 관련이 있으므로 마지막에 한다 할 거다. 지나가면서 소개만 해줘도 돼요. 근데 여기 너무 염려 두지 않을 거는 이거 자체가 시험 나오기 쉽지 않은 거라서 이해만 해두면 되겠다. 그리고 결론 위주로 요건 심리의 선순위성. 소송 요건은 본안 판결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본안 판결하기 전에 먼저 조사해야 된다. 이게 통설적인 입장이다. 소송 요건 심리의 선순위성. 소송 요건의 존부에 관한 심사 문제를 남겨놓고 건너뛰어서 본안에 들어가서 본안 판결을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여기까지만 알아둡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만 알아두세요. 여기는 안 봐도 돼요. 제 책 이래도 이신구 좀 줄여서도 내려와서 본안전 항변. 참고로 다른 선생님들 단문집은 아예 언급이 이렇게 아예 안 써 있다 이렇게. 짤짝 한 달 두 달 줄여놨다니까. 너무 한두 달 줄이는 것도 그래. 가끔 밑에 저기도 하니까. 자,
소송 요건이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본안 판결하지 달라는 거라서 이거를 본안전항변 그럽니다. 본안 문제하기 전에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본안전항변이라고 한다. 요건이 흠결이 있다는 얘기는 본안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본안전항변. 조사 결과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 결과 요건이 갖춰져 있을 때는 둘 중 하나예요. 중간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종국 판결 이유 속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게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중간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종국 판결 이유에서 밝힐 수도 있다. 이 말이 계속돼. 별거 아니야. 여기서 중간 판결과 종국 판결 이유하는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려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걸 안 봐도 추측은 가지만 이 중간 판결이 아까 봤던 중간 확인 판결과 다른 거예요. 아까 중간 확인 판결은 이 이유에서 판단되는 것도 기판력을 만들게 하려고 중간 확인 판결이고, 이건 그냥 중간 판결이야. 그냥 중간 확인 판결이 아니라 중간 판결로 하거나. 그래서 중간 판결을 볼게요. 이건 어차피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둬야 될 거라 많이 나올까? 중간 판결, 이건 제 책 맨 뒤에, 여러분들 지금 책이 안 나와서 다음 주에 나올 거라 그걸 잘라왔어요. 제가 출판사에서 보내준 거를. 제가 가능하면 11번에 적이 없이 끝내려고 지금 맨 마지막 저는 유인물을 다 받아가지고 출판사에서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다 끝내놨어요. 지금 11회에 맞춰서. 근데 첫 회부터 밀리고 있어. 자, 중간 판결이란 종국 판결하기 전에 소송의 진행 중에 중간 쟁점을 미리 정리 판단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걸 근거로 종국 판결을 쉽게 하려고 준비하는 판결이다. 지금 아까 본 중간 확인해소에 대한, 중간 확인해소는 뭐다? 이유 중에 판단된 것도 기판력 받게 하려고 중간 확인 판결과 다른 거죠. 이건 넘기고요. 중간 판결 사항은 이렇게 중간 판결로 정리하느냐, 종국 판결 이유 속에서 판단하느냐는 법원의 자유재량인데, 사건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두 번 판결하는 번거로움 때문인지 중간 판결은 별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종국 판결 이유 속에서 판단되지만 답안지에는 어떻게 쓰게 된다? 책도 그렇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드물지만 중간 판결을 이렇게. 이거 자체가 중간 판결이야. 이렇게. 여기에 또 하나 중간 확인해소가 아니라 그냥 중간 판결, 종국 판결이 아니라 주문, 본소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부존재한다는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떠들지 마라. 이제 본안 판결하게. 이렇게 이거를 중간에 하도 얘가 관할권 없다고 재판하면 안 된다고 떠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중간에, 그러면 관할권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해 보겠다 해가지고 중간 단계에서, 야, 관할권 부존재 본안정보는 이유 없다. 관할권이 존재한다. 더 이상 떠들지 마라. 이걸 전제로 판결해 나가려고, 이걸 중간 판결 그러는 거예요. 중간 판결. 종국 판결의 이유는 어떤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중간 판결 안 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렇게 종국 판결을 내렸는데 이유 중에서 보세요. 이렇게 피고가 본안전 항변을 하는 거야. 이 본안전 항변을 이렇게 중간 판결에서 이유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놓고 또 판결할 수도 있는데, 이건 번거로우니까 종국 판결 이유 속에서 종국 판결의 이유 중에 판단하는 거지. 본안전 항변. 뭐라 그랬냐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고창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확인의 이익이 없게 돼서 부적하다고 본안전 항변한 거.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이제 요거는 요 파란 글씨는 요거
지금 처음 공부하는 분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 뒤에 반소 파트 가면 또 나오는 거라. 소송 요건을 구비해서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확인의 소를 걸은 거야.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걸었는데 그 뒤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해서 봐봐요.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자, 원고가 이행의 소를 걸었어요. 이행의 소. 돈을 지급하라. 그럼 반소는 이게 채무가 부존재한다. 이거는 이 본소 청구 기각 의미가 없다는 거야. 기각 의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본소에 대해서 반소가 되려면 답변서는 기각이지만 반소가 되려면 기각 이상의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채무가 없다는 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이거는 반소송으로서 이익이 없다. 적극적 이행에 대해서 소극적 이거는. 근데 그 반대 제가 얘기했죠. 보험회사가 선수를 친다. 채무 부존재한다고 먼저 선수를 쳐.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아니 얘가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존재를 먼저 걸어오면 아니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거꾸로 건다고. 그러니까 앞에 소송을 걸은 거에 대해서 반소로 부존재는 이익이 없는데 부존재가 적법했어.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거꾸로 이게 부적합하게 되느냐. 이거에 관해서 반소 파트의 중요한 쟁점은 나온다니까. 왜? 소송 요건을 구비해서 처음에 이렇게 채무 부존재를 먼저 제기한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해서 부적합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액이 있다. 이 판례가 확인이 이익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별도로 소제기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는 판단을 이렇게 종국 판결 이유에서 그래서 본안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또 하나 더 쉬운 걸 예를 들게. 이거는 제가 일부러 남겨놓은 이유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소 파트를 갈 때 이게 또 생각이 나서 돌이켜보면 도움이 되도록 한 거고 더 쉬운 거 이것도 종국 판결 이유 중에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렇게 별도로 중간 판결을 하지 않고 종국 판결 이유 중에서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 피고 B는 원고가 관할을 위반해서 소송 요건을 흠결했다고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소는 피고 보통재판적 있는 것이 관할하고 재산권 소는 거소지나 의무이행지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 관할이 있으므로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이렇게 얘가 이 항변에 대한 거를 앞에서처럼 이렇게 중간 판결로 이유 없다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종국 판결 이유 중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다. 그래서 앞에 본 게 그거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말이 뭐다? 이렇게 들은 경우 이를 갖춰줬으면 중간 판결로 할 수도 있으나 종국 판결 이유수가 살 수도 있다. 이 말이 계속 나올 거다. 이제 나오고 있고. 자, 워밍업을 지금 종국 판결 이유로 했던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각하 판결까지 보면 조사결과 요건에 흠이 일어나면 본안 판결할 수 없고 종국 판결로 소를 부적법 각하해야 됩니다. 자, 이를 각하한다. 이걸 본안전 판결 그럽니다. 이거는 뭐를 한 거다? 소송 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한 확인 판결이다. 요 소송 요건이 부존재한다는 부분에만 기판력이 생긴다. 나중에 요건을 보완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원칙이에요. 소각하 판결이 원칙. 근데 예외가 있다. 이렇게
다음은 소송 요건 흠결이 있더라도 각하할 게 아니라 관할 건에 하자는, 이거는 이송이다, 이송. 대한민국 모든 사건에서 전속 관할을 위반하더라도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이송. 또 뒤에 병합 사건에서 병합 요건이 흠결이 있을 때는 각하할 게 아니라 따로따로 독립의 소로, 이 사건이 병합 요건을 못 갖추면 너 따로 독립의 소로 취급해라. 이 정도만 봐두고요. 자, 여기까지 알아둬야지. 이건 이제 우리 뒤에도 나오는데,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도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불이타 먹지 않도록 이 소송 요건 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된 적이 없다면, 쟁점이 되지 않았다면 바로 각하시키지 말고 예상 밖의 불이타가 되지 않도록 그 쟁점 부분에 대해서, 그 관점, 흠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이다. 자,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꾸 반복하면 돼, 이게 익혀지면. 자, 워밍업으로다가 지금부터 또 워밍업을 해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첫날이라 이렇게요. 재판은 이라는 거, 판결만 재판이 아니라 재판 담당 기관의 판단이나 의사표시, 이로써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법원의 소송이다. 그래서 재판에는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있고,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있고, 명령으로 하는 게 있다. 판결에는 이렇게 소송 판결이 있고 본안 판결이 있고, 자, 이 본안 판결에는 이기는 거 있고 지는 게 있고 그러겠죠. 자, 이 판결을 보면 이렇게 판결에는 이렇게 각하 판결이 있고, 판결에는 이렇게 기각 판결이 있고, 판결에는 이렇게 인용, 돈을 줘라 이렇게 이기는 것도 있지, 인용 판결. 결정으로 하는 것도 많다. 판결을 구하는 게 소송이다, 소송. 이걸 구하는 건 소송은 아니에요. 결정으로 하는 거, 예를 들면 가압류. 가압류는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한다. 이게. 또 압류 및 추진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이 1년에 100만 건도 넘어요. 100만 건도. 법무사 주로 많이 하죠. 이게 저희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자주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다. 결정을 한다니까, 압류 추진명령. 경매도 말이죠. 여러분 경매 알지? 경매. 법무사가 주로 하는데 결정으로 한다니까, 판결이 아니라. 응? 명령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명령. 소송이 아니라 소장을 각하한다. 이거 객관식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네. 소장을 각하한다. 소를 각하하는 게 아니라 소장. 재판장이 소장을 각한다. 또 준비명령 이런 것도 있다니까. 제출기한 이때까지 내라.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재정기한. 법 재판기관에서 정한 기간. 응?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이거 안 지키면 또 불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보정명령 이것도 있고. 자, 1심 판결 이기면 2심 가는 걸 항소심 판결, 대법원 가는 걸 상고심 판결 그래요. 상고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겨요. 그리고 확정됐지만 예외적으로 큰 잘못이 있으면 재심이 있어요. 이거를 상소제도, 상급법원의 불이익을, 이건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을 재심. 자, 이게 판결의 불복이라면 이게 판결로 내린 게 아니라 결정이나 명령으로 내린 거에 대한 불복은 우리가 하항고를 해요. 여기에는 기간 정함이 없는 통사항고가 있고, 기간 정함이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 즉시항고가 있어요. 자, 그 2심을 하항고심 그래요. 항고. 대법원에 가는 거를 재항고 그래요. 자, 특별항고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해서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특별항고가 조그만 문제로 예상 문제다. 특별항고.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공부할 게 얼마 없어요. 아주 짧아. 개념만 알면 돼. 특별항고.
이거에 대해서 확정된 경우에 불복하는 걸 준재심 그래. 어느 경우에 즉시항고 이렇게 즉시 이거는 뭐 기간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즉시항고 불복할 수 있는 거 이건 일주일 안에 해야 되잖아요. 이거 확정됐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준재심, 특히 조서 준재심. 요 조그만 문제로 예상 문제가 특별한 거하고 준재심 문제를 조그만 거로 불이타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또 뭐냐면 이렇게 파기 판결 이거는 밑에를 보고서 밑에 아까 본 거 소송 요건을 자, 아까 요과정 봤으면 흠결을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했을 때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면 상소를 제기하고 그래서 취소시키고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후이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해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자, 반대로 소송 요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소송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흠이 있다 그래가지고 각하한 판결은 이게 뭐예요? 재판을 안 한 거잖아. 그 법원에서 재판 안 하고 그냥 거절한 거잖아. 그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했을 때는 상급법원은 원 판결을 자 대법원에서는 파기한다래요. 원 판결을 파기한다. 그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항소심에서는 원 판결을 1심 판결을 취소한다래 이렇게. 그리고 이 사건을 중앙법원으로 환송한다. 너 거기서 재판해라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맨 밑에 상급법원은 원 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하고 그러니까 2심에서는 취소, 대법원에서는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리는 환송 판결을 해야 된다. 너 왜 재판도 안 하고 올려보냈느냐? 재판도 안 했느냐? 너 재판해라. 각하지 말고 그래서 개념으로 잠깐 파기 환송 이렇게 취소 환송 파기는 대법원에서 2심에서는 취소라는 용어를 쓴다. 참고로 취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소의 의와 종류 구구단 이유도식 가볍게 소송 요건을 똑바로는 안 나오지만 계속 연결되는 개념이니까 이걸 안 보고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구구단처럼 기본 개념으로 익숙하게끔 자꾸 사진 찍어둬라. 큰 힘이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는 개념이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 개념으로 소송물이다. 소송물. 응? 역과장이 기초 개념이다. 역과장은 시험이 직접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건. 그러나 아주 필수적인 것들이다. 여기서부터는 시험과 관련이 있지만 역과장은 에너지 같은 부분이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기초. 이게 자세히 잘 될수록 뒤가 부드러워진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소송물을 봅니다. 계속 연결되지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사실은 이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단문으로 특혜 입급들인데 여기서 하나 나왔었고 작년에 단문으로. 근데 요거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이 절차에서 여기서만 나오고 별로 안 나와. 이것들은 계속 연결되는데 요거는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 시험에 안 나와도 다 밑받침이 되니까. 요거는 여기서 특히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뒤에 좀 연결되더라도 조금만 연결되고 크게 연결되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소송물을 봅니다. 여기. 그래서 이건 평소에 많이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여기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찍어서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을 줄이면 돼. 근데 아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소송물을 봅니다.
소속물. 자, 이것도 다 보는 거 말고 그냥 소송의 객체, 심판의 대상을 소속물 그런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할. 이 소속물에 따라 관할이 어딘지 소가에 따라 관할. 또 소속물이 겹쳐야 병합이라고. 이걸 바꿔야 소변경인지 공격방어 변경인지 소속물에 따라 중복 소송인지 소속물을 청구한 것만 재판해야 되니까 처분권 위배인지 기판력의 범위 소속물에 대해서만 생기니까 재소금지 동일한 소송 금지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시효 중단 기간 준수도 소속물에만 생기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외우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해하는 거지. 자꾸 전체를 자꾸 보는 눈이 이렇게 가볍게. 이거를 가지고 진행 과정에서 종료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데서 상당히 연결된 데구나 가볍게만 정리해두면 돼요. 5초 작전으로. 여기만 알아두면 되고 여기는 크게 알아두진 않아도 돼요. 근데 뭐 이걸 알아두는 게 답안지 쓸 것도 아니고 소속물이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해를 위해서 잠깐 알아둘 거는 첫째, 처분권주의에 따라 소속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는데 여기만 알면 되고 요건 꼭 알아둬야 돼. 그 소속물과 계쟁물이 다르다는 거. 계쟁물, 청구의 목적물, 계쟁물이 다르다는 거. 요건 알아둬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해하기가 소속물 양도 또 기판력의 범위 할 때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토지 인도 소송에서 토지, 건물 철거 소송에서 건물은 계쟁물이다. 계쟁물. 여기만 알아주세요. 여기 뭐 밑에 안 봐도 돼요. 이것도 추상적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왜 완화됐지? 라고 애먹을 필요 없어요. 이거 자체가 시험에 안 나오는, 그러나 알아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하는 것만 딱 알아두면 돼. 요 계쟁물과 이 소속물은 다르다. 토지 인도 소송에서 소속물은 토지 인도 청구권이에요. 인도 청구권. 토지 자체는 계쟁물이라고. 철거 소송에서도 건물 철거 청구권이지. 실체법상의 철거 청구권. 이지 건물 자체는 계쟁물이라고. 소속물이 아니라. 요게 소속물과 계쟁물이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속물 양도할 때 인도 청구권이 양도되는 걸 말하는 거지. 이거 바뀌는 거를 계쟁물이 바뀌는 걸 그래가지고 이것만이냐 이것까지 포함시킬 거냐 가지고 이제 이것만 보는 눈만 있으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예를 들을게요. 이렇게 얘한테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소속물이 뭐냐?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 취지 인도하라 토지를 청구 원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성립돼야 돼. 청구 원인에서. 인도 청구권은 예컨대 임대차 계약을 맺었었다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에다가 기간을 명시해서 내가 토지를 인도해 줬는데 근데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내가 넘긴 토지를 돌려달라. 이게 요건 사실이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이래서 임대차 토지를 넘겨준 사실 임대차가 끝난 사실을 써야지만 내가 인도 청구권을 생기는 거지. 인도 청구권이 소속물이지. 토지 자체는 계쟁물이다. 계쟁물. 자, 피고에게 토지 인도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이게 만약에 소유권에게서 인도 청구한다면 이게 내 소유권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근데 네가 허락도 없이 점유하고 있다. 내놔라. 물권적 청구권으로. 인도 청구권. 보세요. 계쟁물이고 인도 청구권이 소속물이다. 이 남의 땅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깔고 있는 땅을 내놔라. 이렇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하면
건물 철거 청구권, 토지 인도 청구권. 이게 수송물이고 이건 계쟁물에 불과하다. 이게 수송물이다. 응? 그래서 이거가 바뀔 때 수송물 양도다. 이거 바뀌는 거는 계쟁물이 바뀌는 거라 분쟁주의. 그래서 이거가 판례는 이거 바뀌는 것만 말하고 이것까지는 학설은 포함되는데 판례는 포함 안 시키려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미리 구분을 해야 된다. 계쟁물과 소송물을 구분해라. 소송물,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자, 두 번째 워밍업으로 자, 우리가 지금부터 소송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첫날만 이게 워밍업이 길다. 자, 보세요. 소장을 다시 갔다. 들어보세요. 청구 취지를 볼게요. 소장의 청구 취지. 피고 농구가 얼마 돈을 달라. 이게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럼 판결문의 주문 같아요. 그래서 전부 승소 판결이 나면 청구 취지가 주문과 같다 나와요. 판결문에. 이게 나중에 뭐다? 주문과 청구 취지를 비교해서 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를 비교한다. 이게 형식설. 사항소 이익을 따질 때 주문하고 청구 취지가 같으면 전부 승소거든. 이것만 따질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항소 이익 파트 갈 때 이거 연결되는 거야, 이것도. 뒤에 파트 보면. 그래서 여튼 여기서는 그러니까 청구 취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의의가 뭐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소장에서 자, 심판의 대상, 소송의 목적, 심판의 대상,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법률 관계. 이게 이제 이행해소에서는 이행 청구권, 뭐 확인해소에서 법률 관계일 수도 있겠지. 권리나 법률 관계에 관해서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건지, 어떠한 내용, 어떠한 범위의 판결을 구하는 건지를 정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결론인 판결 주문하고 같다, 이게. 이걸 안 보고 청구 취지란 외우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만. 자, 매몰되면 안 돼, 그런 말에. 이것만 이해만 해도 돼. 이걸 안 보고 쓰려면 어려워, 용어가. 그런 건 옛날 저희 때 방식은 그런 식으로 외우고 다녔다니까. 청구 취지란 막 이래. 어이구, 이거 소장 한 번도 구경도 안 하고 그냥 청구 취지란 외우고 다닌 거야, 계속. 대단한 거야. 그리고 또 시험도 합격하고 그랬으니까. 자, 청구 취지가 뭔지를 잠깐 봤고, 소송에는 이행해서 형성해서 확인해서밖에 없는데 소송물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것만 문제가 돼요. 여기는 신구 학설 다툼이 없대요. 이거는 똑같이 청구 취지만 가지고 소송물을 따진대요. 다툼이 전혀 없대요. 시험도 안 나오고 언급도 안 돼. 여기서만 이제 싸움이 대립되는 거야. 신이론, 구이론이. 그래서 소송물 이론이 뭔지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잘하고 있으면 돼. 이걸 써야 되는 것도 아니야. 자,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시간을 할애했어요. 이행해서를 봅니다. 제일 문제되는 건 두 가지만. 근데 여기서 그냥 금전 청구만 보고 말았어요, 제가. 요까지 할래다가 요까지만 하고 말았다. 금전 청구 뭐예요? 자, 청구 취지는 무색 투명하게 돈만 쓰게 돼 있어, 돈만. 이 돈이 물품 대금인지 손해배상인지 대여금인지를 쓰는 게 아니야. 무색 투명하게. 청구 원인에서 이게 차용금인지 물품 대금인지를 쓰게 돼 있어요. 청구 원인에서 무색 투명하게. 자, 이렇게 청구 취지는 이렇게 2천만 원만 썼어. 이게 대여금인지 물품 대금인지 임대차 보증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이라면 한 건인지 두 개 합친 건지 전혀 몰라요. 청구 원인을 봐야지만 이게 차용금인지 물품 대금인지를 쓰게 돼 있다고. 여긴 2%만 돼 있지 이게 이 돈이 이자인지 지연손해인지 합친 건지를 몰라요. 청구 원인에만 쓰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배우지 않고 그냥 이제 서식만 알아가지고 실무 여러분들이 기업체에서 제가
뭐 교육을 좀 공단 공사 여러 번 다니고 있는데 다녔더니 여직원이 처음 업무를 맡아가지고 소장을 쓰는데 피고 원고에게 여기다가 이 금원을 쓴 거야. 뭐 물품 대금 얼마라고 썼다고. 근데 뭐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법원 직원하고 전화하는데 법원 직원한테 얼마나 구살이 들었는지, 아니 청구 취지를 무색 투명하게 써야지 걷다 그런 걸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들은 거야. 그래서 제가 교육을 나가서 이제 그걸 했더니 회식하는 자리에서 여직원이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는 정말 교육을 안 받고 업무를 맡아가지고 쓰다 보니까 여기 자기 나름대로는 상세하게 쓴다고 써준 거야. 여기다가 여길 모를까봐. 근데 무색 투명하게 쓴다는 얼마나 구살이 받았는지 자기는 그날 그런 줄 알았대. 무색 투명하게 쓰라고? 그러면 안 보이는 화이트가 있나? 무색 투명하게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럼 안 보이는 글자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저녁에 회식을 하는데 무색 투명하게 쓴다고 이거를 여기다 쓴다고. 여기다. 법무사 시험 이제 시험도 1순환, 2순환, 3순환이 있는데 처음 쓰면은 답안지 쓰면 그렇게 강의라고 시험 쓰잖아요. 여기다가 이걸 쓴다니까. 이러면 또 쿠살이 드는다니까. 제가 일부러 법무사 시험에서는 답안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름만 가리고 자기가 누가 쓴 건지 자기가 알지. 뜨끔하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떠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여기다 쓰지 말라니까. 뭐 지효선행을 굳이 여기다 쓰니까. 한 번 들으면 이렇게 안 쓰게 돼 있다. 무색 투명하게 쓰게 돼 있고 청구 원인에다 쓰게 돼 있어요. 청구 원인에다가. 자,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자, 청구 원인이니까 금전 지급 청구에서 청구 원인의 사실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바꾸는 거는 예를 들어 보세요. 신구이론을 막론하고 소송이 변경되는 거로 일치돼 있어요. 예컨대 청구 원인에서 청구치는 100만 원인데 청구 원인에서 매매대금이라고 했다가 대여금으로 바꾸는 거. 이건 신이론, 구이론 할 거 없다.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신이론은 청구치지만 가지고 따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송물이 같다고 보는 줄 알아, 신이론이. 왜냐면 그냥 그 이신 교수님 책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신 교수님이 신이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신이론은 청구치지만 가지고 따진다. 청구 원인은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이론 이거 대여금으로 청구 원인에서 하다가 매매대금을 하다가 대여금으로 바꾸는 것도 신이론에서는 소송물 변경이 아니라 공격 방어 방법 변경 아닌가. 천만의 만면의 말씀이야. 이거 지금 이신 교수님 책이야 지금 이거. 청구 원인 변경. 이거 소외 변경 파트 뒤에 객관적 병합. 소외 변경해서 가져온 거 일부러 가져온 거야 일부러. 신구이론 상관없이 청구 원인이 별도일 때는 소송이 다른 거야. 신구이론이 갖고 다르면. 근데 이제 공격 방어 방법 변경 이렇게 원고가 같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유 있게 하기 위한 주장의 변경은 소 변경이 아니라 공격 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신구이론 같아 이것도. 실제법상의 권리에 기한 청구이면서 요건 사실 일부를 청구권에서 요건 사실 이게 필요한 거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는 공격 방법 변경이다. 자, 근데 문제되는 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본 거 아까 매매 대금, 대여금, 임대차 보증금 아까 처음에 본 거. 청구치는 똑같아. 무색 투명하니까. 똑같아. 신이론은 그래도 청구치는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전혀 다르면 신구이론 학설할 것도 없이 전혀 별개의 소송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는 별개인데 손해배상의 경우에 이것도 청구치는 똑같아. 이거 다 똑같이. 무색 투명하니까. 손해배상의 경우 예를 들면
택시가 카카오톡으로 불러가지고 타고 가는데 이게 이제 운송계약이 체결된 거야. 운송계약. 카카오톡으로 불렀으니까. 그러면 운전기사는 운전을 잘해가지고 내 목적지까지 갖다 줘야 될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 의무. 계약 의무가. 근데 이 양반이 가다가 그냥 졸음운전 해가지고 딱 들이받았네.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손해배상이 불법행위 하나만 성립해요. 불법행위. 이거는 신고이론 다툼이 없어요. 근데 요 기사, 승객한테는 운전 잘못해서 나를 다치게 했으니까 불법행위도 되고, 이거 계약을 이행 못한 것도 되고, 그러니까 사고는 하나인데, 청구원인 사실은 하나인데, 여기는 권리도 하나지만 여기는 권리가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되고,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도 된다. 이때에 실제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라고 보는 게 판례, 구이론이고, 신이론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이 하나니까 이건 공격 방법이고 그냥 돈을 받을 지위 자체 하나를 소송물로 보자는 거예요. 요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요 경우에만. 물론 모든 경우에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책엔 이것만 나오니까. 근데 우리도 요것만 보면 돼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거는 별개라는 건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또 하나 금전 청구에서 이거는 물품 대금도 이건 신이론에서도 또 나뉘는 거야. 신이론에서 물품 대금 납품을 공사 대금을 했는데 얘가 이제 이 농구공 대금을 주려고 어음을 발행했어요. 농구공을 납품했고 이거 대금 지급을 해서 어음을 발행했다면 물품 대금 청구권도 있고 어음금 청구권도 있지. 물품 대금 청구권, 어음금 청구권, 실체법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라고 보는 게 구이론이고 신이론은 이 경우에 또 다 갈린다니까. 이시훈 교수님은 이 경우에도 같은 물품 대금이다. 근데 이분지설은 뭐다? 이때는 다른 게 사실관계가 농구공 납품, 어음 발행, 별도의 사실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이 또 하나 있으니까 별개의 수송물로 보자. 이게 2분지설. 이때도 하나로 보자는 게 1분지설. 이것만 가고 나머지는 언급이 안 된 것뿐이지. 보세요. 구이론. 이해만 잘한대.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보는 거다.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면 소송물이 별개다. 하나의 목적을 위한 판결이라도 경합하는 실체법상의 청구권, 경합하는 형성권, 소송물이 여러 개다. 이걸 실체법적으로 정의한다 해서 구이론. 하나의 목적 청구라도 경합된 A, B 두 개 권리,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동시에 주장하면 소송물이 두 개니까 청구 병합이고, A를 하다가 B로 바꾸면 청구 변경이고, A 권리 중에 B 권리가 들어오더라도 별도 소송이니까 소송물이 다르니까 중부 소송이 아니고 동일한 소송이 아니니까 A 권리고 패소한 다음에 B로 또 제기해도 기판력에 적용되지 않고 소송물이 다르니까 A 권리에 의해서 청구하는데 B로다가 재판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고 A로 했으면 A가 소송물인데 왜 B로 판결하냐고. 이 설에서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청구권, 형성권이 이행해서 형성해서만 문제가 된다니까. 판례 주류다. 신소송물 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소송법적 요소, 즉 청구 취지만 가지고 신청. 이게 1분지설이야. 청구 취지만 가져간다는 게. 또는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이게 2분지설. 아까 매매 사실, 어음 발행 사실. 일걸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사실이 두면 입장이다. 신소송물 이론이다, 이게.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고 그냥 이유 있는지를 밝히는 법률적 관점이나 공격 방법에 불과하다. 여기 다시 독일은 아니다. 이렇게
1분지설, 2분지설이 신청,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그래서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두 가지로 된다는 거예요. 갑이 어느 날 승객으로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실관계는 하나다. 사고가 하나다. 하나 사실관계. 소송물이 하나다. 두 개의 청구권으로 하더라도 계약불이행 불이행이 이게 오타가 처음 발견되네. 고쳐졌는지 모르겠네 책이. 뭔데? 소송물 하나로 본다. 근데 사실관계가 두 개라면 다르다. 그러니까 매매 사실이 있고 매매 대금, 어음 발행 사실이 있으면 매매 대금, 어음 발행 두 개 사실일 때는 소송물이 두 개로 본다. 두 개로 본다. 1분지설은 신청 취지만 가지고 따진다. 자, 청구 취지 이런 설이다. 가장 넓게 보는 거다.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게 뭐다? 아까 본 것처럼 매매하고 대여금하고 이렇게 전혀 다를 때, 임대차처럼 다를 때는 이때에도 소송물이 청구 취지만 가지고 본다는 게 아니다. 이거를 전제로 이게 다를 때만 손해배상, 이것도 언제만 손해배상하고 매매대금일 때만 이걸 전제로 이게 계약일 때만 그런 거지 이거 자체가 다를 때는 신고이론 다툼이 없다. 아까 그래서 1, 2, 26주책을 갖다 놓은 거다 이게. 그래서 다툼 있는 거는 손해배상일 때하고 매매대금일 때 어음 발행하고 매매대금, 손해배상, 계약불이행하고 불법행위 요 경우만 전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전혀 다르면 전혀 다르다 이게. 이런 소리다. 한 개 신청했으면 불법행위, 계약불이행 두 개로 청구하든 매매 사실과 어음 발행으로 하든 한 개라는 거다 이거. 두 경우만 전제로 하면 된다. 책이 너무 과장돼 있어 그렇지. 이것만 전제로 하는 거다. 다만 이론지설에서도 금전 지급은 무색 투명하다 보니까 청구 취지가 손해인지 대여금인지 무색 투명하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건지 해석을 위해서 청구 원인을 참작해야 된다. 청구 원인을 참작해서 보충을 받아서 특정이 된다고 본다. 무색 투명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구성 요소는 아니고 그냥 보충하는 요소다. 어느 건지를 구별하는 이렇게 이게 다다. 이걸 전제로 이제 판례 입장을 정리해 놓으면 소송물이 끝나는 거다. 판례도 다 볼 필요는 없다. 대표적인 게 구의론이다. 자, 그래서 결국 뭐다? 자, 청구 원인을 통해서 구별되는데 독립한 청구권이면 소송물이 별개다. 그래서 이렇게 운송계약 불이행위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행위는 동시에 주장하면 소송물이 별개니까 선택 병합이다. 사용자 책임과 사용자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도 별개의 청구권이다. 소송법으로도 소송을 달리한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올 예상이 있는 거는 이거랑 이거 운송계약 불이행하고 불법행위랑 노무사는 이거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계약 불이행, 근로기억상 안전 배려 의무 이런 거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의 요거하고 두 가지를 요게 특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게 판례도 꽤 있다 이게 꽤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안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안전 배려를 못해서 생긴 손해배상과 산재 사고로 인해서 불법행위 두 가지가 그래서 소멸시효가 이거 지났더라도 이거 가지고 또 할 수 있다 이런 판례들이 의외로 많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인데 이 채무불이행 사례가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인데 여러분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산재사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네 근로계약 위반과 산재사고 사례도 노무사와 관련해서 밀접하니까 꽤 있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
어음수표 청구권과 원인 이거는 별도 소송물이다. 이건 구의로는 똑같으니까. 자, 나머지 똑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알아둘 거는 이전 등기 청구 사건일 때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법무사만큼 강조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전 등기 청구에서는 이 매매나 대물 변제 이런 취득 시효 이렇게 등기 원인마다 소송물이 다르다. 지나가면서 한번 이전 등기 사건 요게 이전이 요게 또 말소 등기 사건에서는 안 그렇대요. 말소 등기 사건에서 말소 사유는 소송물이 아니래요. 이전 등기 사건에서만 원인마다 말소 등기 사건 사유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 소송물이고 사유는 공급 방법에 불과하대. 그래서 법무사 측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 이게. 법무사 측은. 근데 노무사 측은 등기법이 빠지니까 물권법이 그러니까 참고로 지나가면서만 하는 게 그냥 등기가 아니라 이전을 잊지 말라고 이전. 이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전 등기 사건에서만 그런 거라고 말소 등기 사건은 안 그렇다고. 요건 이제 노무사 산재 사고도 많으니까 실제 상해 일때는 손해가 적극적 손해 이건 치료비 나간 거. 소극적 손해 일실이 다쳐서 일을 못 보는 거. 내가 수입을 못 올린 거 이거는 내 돈에서 손이 나간 거. 적극적 손해 치료비가 많아요. 치료비는 기왕의 치료비가 있고요. 기왕의 치료비 이미 나간 거 향후 치료비도 있어요. 향후 치료비 예를 들면 성형수술을 앞으로 몇 번 한다거나 이가 다쳤으면 임플란트를 몇 년마다 몇 번 해야 된다거나 향후 치료비 적극 치료비 소극적 손해는 다쳐서 수입을 못 올린 거 그다음에 위자료 손해 3분설이다. 소송물이 다르다는 거야. 요새 뭐 이런 게 2분설로 접근하는 유연성을 이렇게 이제 둘로만 나누는 거지 재산상 손해와 정신으로만 나누는 유연성을 보이고는 있다고 해요. 이혼 소송은 이혼 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래. 재심의 소송에도 재심 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는 게 판례다. 처분권주의 위반 판례 참고로 보면 자 원고가 이전 등기를 매매를 청구했는데 다른 원인으로 담보약정으로 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래요. 자, 또 피고가 이제 팔을 잘못 팔은 거지. 이게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할 때 가끔 이런 상담이 있었는데 이 팔을 사면 여기 농자재 파는 데서 이게 까맣게 점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팔을 옥파로 잘못 파는 거지. 뿌릴 땐 모르지. 나중에 나고 나니까 이제 엉뚱한 파가 나니까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때 당사가 불법행위로 청구를 했는데 계약불이행으로 판결 내리면 이것도 처분권주의 위배다.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판례의 주류는 어디까지나 구의론인데 신의로로 접근한 유용성도 보이겠다라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이건 뭐 그냥 이시영 교수님 견해인데요. 결국 목적이나 실질이 같은 경우 동일한 소송물을 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무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소 등기하고 진정명의 회복이 같은 거로 봤다. 청구치가 완전히 다른데도 구의론에도 불구하고 신의론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몰라도 돼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이해를 위하면 이게 말소 등기는 이렇게 원인 모여로 넘어갈 때 이렇게 말소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말소를 한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원인 무효자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받을 권리도 없대요. 그냥 이렇게 말소 등기를 해서 찾아오는 게 원칙인데 근데 피고 1, 2, 3으로 걸면 이게 사망한 지도 오래되고 미국 가 있고 막 오래 걸리고 복잡할 경우 꽁무니를 상대로 이렇게 바로 그냥 말소해서 하지 말고 꽁무니를 상대로 그냥 이렇게 진정명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너는 나한테 그냥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등기를 넘겨라. 말소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말소 소송이나 이거나 소송물이 같다고 봤다고 판례가.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만 봐두고 넘어가는 거지. 뭘 봐두고 넘어간다? 이것만 알면 돼. 이게 크게 우리 노무사 쪽에서는 법무사 쪽과 달리 이렇게 이거 하나 뒤 이전 등기 말소 소송과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은 실무상 동일한 수송물이라고 본다. 이것만 그냥 지나가면서 받으면 돼요. 노무사 측에서는 받으면 돼요. 이것도 깊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본 것에 불과하다. 자, 기타 여기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2장 남았으니까. 일부 청구. 자, 지금부터 이제 일부 청구가 나와요. 일부 청구가 굉장히 앞에 조금 내용이 어려운 건 없는데 조금 나와 이렇게. 이번에 법무사 시험이 여기도 한번 내고 10점짜리 5개를 냈어. 5개. 잘라서. 여러분들 일부 청구는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닌데 계속 언급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 한 번에 뒤에 것까지 미리 그렇게 욕심내서 하지 말고 차례가 왔을 때 또박또박 그 단계에서 하다 보면 저절로 쌓인다. 자, 첫째, 가분적인 채권 일부만 청구한 경우에 소송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 1억 원 채권이 있는데 4천만 원만 청구했다. 6천만 원 청구 안 했다. 소송물이 4천만 원이냐 1억 원이냐. 간단하지. 첫 번째, 자, 일부를 명시 안 했어도 4천만 원만 소송물이다. 긍정설. 요게 중에 빨간 거. 일부가 일정한 표준으로 이게 2번이나 나왔네. 특정되지 않는 한. 무슨 말이죠? 1억 원인데 요거는 4천만 원은 변제기가 6월 1일이고 요건 7월 1일, 뭐 11월 2월 1일 이렇게 변제기가 다르다거나 이렇게 일부가 일정한 표준으로 특정되지 않는 한 전체가 소송물로 본다는 거. 일부 청구는 단지 인용 한도액을 결정해서 불가다. 마지막으로 일부 청구를 명시한 경우에는 4천만 원만 독립소송물이지만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전체가 소송물로 보인다는 견해. 그래서 분쟁 해결의 이례적 해결의 요청과 이례적 해결 이렇게 한 번에 다 분할 청구 자유 존중 잘라서 하는 거를 비교 형량에서 결정사항으로 본다면 이 3설이 가장 타당하다. 언급만 해주고 소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학설 나왔을 때 내가 어느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게 전혀 아니다. 어느 학설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한 줄만 써도 되려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를 표출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어느 학설을 취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쟁점이 뭐고 이걸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자는 거를 정확하게 알되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다. 정확하게 한두 줄만 알아도 충분하다. 소개만 잘해도. 근데 여기 확인해서는 이행해서 형성해서만 청구권마다 다른 거고 형성권 청구권마다 확인해서는 청구 취지만으로 동일성이 특정된다는 거. 청구는 보충이 필요 없다. 이 점은 신구이론 다툼이 없다. 소유권 확인해서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되는 매매 취득시효 이런 것들은 공급 방법에 불과하다. 똑같다. 그래서 언급도 안 나온다. 그 뒤로. 자, 이렇게 해서 수송물까지 봤어요. 우리 수송물 파트는 자 지금까지 오늘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본 건 뭐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암기 부담을 갖는다기보다 여기는 암기 부담이 아니라 이해 부담. 이거를 잘 알아야지만 뒷파트가 원활히 넘어간다.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암기 부담은 싹 빼고 철저하게 내가 이해했구나. 잘 이해했구나. 로 만족하는. 근데 꼭 만족을 해도 이걸 이해를 해둬야 되는 파트다. 우리 쉬었다 마지막 시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